너 미쳤어? 옷에 국물이 다 튀었잖아. 아이, 더러운 손 당장 안 추워?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평화롭던 급식실의 공기를 단칼에 베어버렸습니다. 정오의 햇살이 창가를 통해 길게 늘어져 있던 식당 안은 순식간에 얼음물을 끼얹은 듯 차가운 정적에 휩싸였죠. 바닥에 떨어진 스텐 식판이 쨍그랑 비명을 지르며 몇 번을 구르더니 이내 가쁜 숨을 몰아쉬듯 팽그르르 멈추어 섰습니다. 방금 전까지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으로 가득했던 공간은 이제 오로지 한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모욕적인 언사만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유성그룹의 자회사인 대성물류의 아나무인 박 본부장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잘 다려진 이탈리아제 수트 상의에는 주황색 국물 자국이 흉측하게 번져가고 있었죠. 그의 앞에는 새하얀 위생복을 입은 신입사원, 채이가 어깨를 파들파들 떨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커다란 눈망울에는 당혹감과 수치심이 가득 고여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듯 일렁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제가 앞을 제대로 못 보고 그만. 죄송하면 다야? 내가 입고 있는 그 싸구려 옷 100벌을 다 팔아도 이 옷 한 벌 값도 안 나와. 어디서 근본도 없는 게 굴러 들어와서는. 박 본부장의 손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채이의 뺨을 향해 사정없이 휘둘러지려는 그 찰나 누군가 그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투박하지만 힘이 실린 손길이었습니다. 어떤 놈이야? 박 본부장이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하얀 위생모를 깊게 눌러쓴 한 노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의 절반을 가린 마스크 위로 서리빨보다 차갑고 칼날보다 날카로운 눈빛이 번뜩였죠. 그녀의 손에는 아직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커다란 국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람 귀한 줄 모르는 짐승이 여기서 짖고 있구먼. 낮게 깔린 노부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식당 전체를 압도하는 기묘한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박 본부장은 어처구니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할망구가 지금 노망이 났나?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여기 본부장이야, 본부장. 당장 그 손 안 놓으면 너도 오늘로 끝이야. 하지만 노부인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 본부장의 손목을 쥔 힘을 더욱 꽉 조였죠.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목숨보다 사랑한다는 이 아이가 고작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놈에게 수모를 당하고 있었다니. 위생모 아래 숨겨진 그녀의 정체는 대한민국 재계 서열 10위 유성그룹의 절대 권력자 강문희 회장이었습니다. 평범한 급식 아주머니로 위장한 어름 여제의 눈에 불꽃이 튀었습니다. 박 본부장은 아직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건드린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순간이 자신의 화려한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서막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북한산 자락을 병풍처럼 두르고 선 성북동의 대저택. 유성그룹 강문희 회장의 자택은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평화가 아니라 숨막히는 긴장감에 가까웠죠. 담장을 타고 흐르는 짙은 담쟁이 덩굴조차 강 회장의 서슬 퍼런 위험 앞에 숨을 죽인 듯 보였습니다. 강문희 회장은 거실 정중앙 고풍스러운 마호가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돋보기를 너머로 서류를 훑어보는 그녀의 미간에는 깊은 골이 패어 있었죠.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0년. 그녀는 가녀린 어깨로 무너져가는 그룹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의 심장은 조금씩 단단한 얼음으로 변해갔습니다. 비정한 재벌가의 생태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녀가 선택한 갑옷은 냉혹함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이른 가을바람이 정원의 낙엽을 쓸고 지나가는 소리가 스산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때 묵직한 거실 문이 열리고 아들 진우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답지 않게 결연한 표정이었죠.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문희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나직하게 답했습니다. 결혼 이야기라면 그만두거라. 내 대답은 이미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을 텐데. 어머니, 채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돈을 보고 저에게 접근한 게 아니라고요. 진우의 외침에 문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시선이 아들의 눈동자에 가 닿았습니다. 진우야, 이 어미가 30년 넘게 이 바닥에서 사람들을 봐왔다. 겉으로는 웃으며 다가와도 속으로는 시커먼 욕망을 품고 있는 게 인간이야. 특히 우리 같은 집안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평범한 여자들은 100이면 100, 신분 상승의 사다리를 타려는 것뿐이란다. 문희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생선을 팔던 부모 밑에서 자라 우연한 기회에 유성그룹의 며느리가 되었을 때 그녀가 겪었던 수모들, 명문가 출신 시어머니의 멸시와 친척들의 비아냥 속에서 그녀는 피눈물을 흘리며 버텼습니다. 자신의 아들만큼은 그런 고통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재벌가라는 거친 바다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부서지는 파도, 거품과 같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채인은 달라요. 그녀는 정말 따뜻한 사람입니다. 어머니도 직접 만나보시면 아실 거예요. 만나볼 가치도 없다. 내일 중으로 그 아이에게 적당한 보상금을 전달하라고 일러두마. 그리고 넌 이번 주말에 예정된 성진 그룹 영예와의 맞선 준비나 하거라. 진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쥐고 있던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감정도 없는 기계 같으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는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 되셨다고요. 아들의 모진 말에 문희의 심장이 순간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찻잔을 든 그녀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그녀는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괴물이라. 그래, 이 거대한 제국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스스로 괴물이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올라오는 시린 통증은 어쩔 수 없었죠. 괴물이라니 과한 칭찬이구나. 하지만 그 괴물이 지켜온 이 성체 안에서 넌 평생을 누리며 살지 않았니? 문희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진우는 허망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이내 결심한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좋습니다. 정 그렇게 못 믿으시겠다면 시험해 보세요. 채이가 정말 어머니 생각처럼 속물인지 아니면 제가 본 대로 진심인지. 문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시험이라. 재미있군. 어떻게 말이냐? 채이를 대성 물류 현장 사원으로 입사시키겠습니다. 제가 도와주지 않는 조건으로요. 그 아이가 그곳에서 어머니의 눈에 어떻게 비치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문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의 바람소리가 더욱 거세게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간절한 눈빛 속에서 예전 남편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한번 고집을 피우면 꺾이지 않던 그 대나무 같은 성정. 좋다. 석 달이다. 그 기간 동안 그 아이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버틴다면, 그리고 그 아이의 진심이 나를 설득한다면 내 뜻대로 하마. 하지만 그 전에 무너진다면 넌 두말 없이 이 어미의 뜻에 따라야 한다. 위험한 약속이 맺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우가 방을 나간 뒤 문희는 홀로 남겨진 거실의 정적 속에서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이채희, 대체 어떤 아이길래 내 아들이 이토록 눈이 멀었단 말이냐? 그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처음 유성그룹의 안주인이 되었을 때 찍었던 빛바랜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자신은 지금의 채희처럼 불안하면서도 맑은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희는 사진을 다시 서랍 속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을 호출했습니다. 김 비서, 대성 물류급식실에 파트타임 자리가 있는지 알아봐. 그리고 내가 직접 그곳에 가겠다. 얼음 여제의 자맹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5시 성북동 저택의 고요를 깨고 강문희 회장이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화려한 실크 잠옷 대신 그녀가 선택한 것은 수수한 면 티셔츠와 낡은 청바지였습니다. 평소 그녀의 몸을 장식하던 수억 원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한정판 시계는 화장대 구석으로 밀려났죠. 거울 속에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여회장이 아닌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평범한 노부인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문희는 화장기 없는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깊게 팬 눈가의 주름과 입가의 팔자주름이 오늘따라 더욱 도드라져 보였죠. 그녀는 서랍장에서 오래된 위생 장갑과 마스크를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비서실에도 알리지 않은 비밀스러운 움직임이었습니다. 저택을 빠져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녀의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늘 최고급 세단의 뒷좌석에 앉아 풍경을 감상하던 그녀에게 직접 발을 내딛는 거리는 낯설고도 생경했습니다. 보도블록 틈새에 핀 잡초, 이른 아침을 여는 청소부의 빗자루질 소리, 코끝을 스치는 물비린내까지 지하철 1호선의 쾌쾌한 냄새와 사람들의 거친 어깨치임은 그녀에게 묘한 긴장감을 주었습니다. 아, 나도 예전엔 이렇게 살았었지. 잊고 지냈던 과거의 감각들이 하나둘씩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억척스럽게 생선을 팔던 어머니를 도와 앞치마를 둘렀던 어린 시절. 그때의 그녀는 지금처럼 차가운 얼음이 아니었습니다. 대성 물류센터 급식실에 도착했을 때 현장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이 쏟아낼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조리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문희는 미리 섭외해둔 하청업체 사장을 통해 강 씨라는 가짜 성함으로 조리 보조 자리를 얻었습니다. 어이, 강 씨 아주머니. 멍하니 서 있지 말고 저기 배추나 좀 날라요. 조리장의 거친 외침에 문희는 흠칫 놀랐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명령을 들어본 적 없는 그녀였지만 지금은 그저 평범한 파트타임 아주머니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배추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고
손톱 밑에는 흙이 끼었지만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 마스크 안쪽을 적셨습니다. 뜨거운 증기가 가득한 주방 안에서 그녀는 묵묵히 칼질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부러터지고 발바닥이 타들어가는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녀의 시선은 오로지 한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급식실 한쪽에서 배식대를 닦고 있는 젊은 여자, 바로 채이였습니다. 채이는 진우의 말대로 맑은 인상을 가진 처녀였습니다. 수수한 위생복 차림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움직임에는 정갈함이 묻어났죠. 힘든 내색 없이 시종일관 미소를 띠며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은 가식을 떠는 것이겠지. 문희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관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식 시간이 시작되자 수많은 현장 노동자가 몰려들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그들의 말투에도 채이는 이리리 눈을 맞추며 맛있게 드세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라며 따뜻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해 보이는 노인 청소부에게 직접 식판을 들어 자리에 놓아주는 채이의 모습은 문희의 마음을 아주 미세하게 흔들었습니다. 그것은 계산된 행동이라기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몸에 밴 배려였기 때문입니다. 문희는 배식대 너머로 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학생, 이거 국 좀 더 담아줄 수 있나? 문희가 일부러 거칠고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채이는 고개를 들어 문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스크와 위생모로 가려진 탓에 서로의 정체를 알아볼 수는 없었지만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아, 네. 어머니, 오늘 국이 참 맛있게 됐어요.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드세요. 채이는 국자를 듬뿍 담아 문희의 식판에 국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문희의 거친 손을 보더니 살며시 미소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죠? 여기 일이 좀 힘들어요. 틈틈이 물도 좀 드시고 쉬엄쉬엄 하세요. 문희는 대답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습니다.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간질거렸습니다. 어머니라니. 대한민국에서 그녀를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아들 진우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면부지의 처녀가 던진 그 한마디가 왜 이토록 묵직하게 다가오는 것일까요? 문희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채이가 담아준 국을 한술 떴습니다. 조미료 맛이 강한 평범한 시래기국이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직은 모른다. 사람이란 본래 궁지에 몰려봐야 진면목이 드러나는 법이니까. 문희는 차갑게 식어가는 이성을 다잡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조만간 이 급식실에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폭풍 속에서 채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번쩍이는 구두와 명품 시계, 그리고 오만한 눈빛. 대성 물류의 트러블 메이커 박 본부장이었습니다. 그가 등장하자마자 급식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문희는 국자를 꽉 쥐었습니다. 얼음 여제의 본격적인 관찰, 아니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급식실의 시계 바늘이 오후 12시 15분을 가리킬 무렵 식당 안은 그야말로 거대한 용광로처럼 들끓고 있었습니다. 대형 솥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증기는 천장으로
치솟아 안개처럼 자욱하게 깔렸고 수백 명의 노동자가 내뱉는 거친 숨소리와 식판이 달그락거리는 소음이 뒤섞여 묘한 활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배식대 뒤편에서 국자를 쥐고 있던 문희의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위생모 아래로 흘러내린 땀 한 줄기가 뺨을 타고 내려와 마스크 가장자리를 적셨지만 그녀는 닦아낼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평생 손끝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아왔던 그녀에게 이 좁고 뜨거운 공간은 그 자체로 거대한 시련이었습니다. 하지만 문희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옆에서 묵묵히 그러나 아주 정성스럽게 반찬을 담아주고 있는 채희의 뒷모습 때문이었죠. 채희의 손놀림은 무척이나 다정했습니다. 거칠게 식판을 내미는 현장 인부들에게도 그녀는 매번 눈을 맞추며 오늘 반찬이 맛있게 됐어요. 많이 드세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시끄러운 식당 안에서도 맑은 종소리처럼 문희의 귓가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활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식당 입구의 육중한 유리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모든 소음이 단번에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또각또각 바닥에 닿는 구두 굽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고 오만하게 들려왔습니다. 먼지 하나 앉지 않은 검은색 수제화, 칼날처럼 세워진 바지주름, 그리고 가슴 포켓에 꽂힌 화려한 행커치프까지. 이 땀 냄새와 기름기 가득한 급식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 바로 박 본부장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오물 가득한 곳을 지나가는 사람처럼 코끝을 찡그린 채 천천히 배식대로 다가왔습니다. 에휴, 여긴 올 때마다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먼. 사람 먹는 데가 아니라 짐승들 사육장 같아. 박 본부장이 내뱉은 첫마디에 식사하던 직원들의 수저질이 멈췄습니다. 여기저기서 낮은 한숨과 억눌린 분노의 눈빛이 쏟아졌지만 박 본부장은 오히려 그 시선들을 즐기는 듯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거들먹거리며 채희의 앞에 섰습니다. 어이 신입, 오늘 메뉴가 뭐야? 설마 또 이런 쓰레기 같은 시래기국은 아니겠지? 채희의 어깨가 움찔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오늘 메뉴는 영양시래기국과 제육볶음입니다. 본부장님,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정성? 내가 담은 그 한 국자에 무슨 정성이 들어있어. 근본도 없는 것들이 모여서 만드는 게 다 그렇지 뭐. 박 본부장은 채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의 시선은 채희의 얼굴을 지나 바로 옆에서 국자를 들고 서 있던 문희에게로 향했습니다. 문희의 눈동자가 마스크 위로 차갑게 빛났습니다. 박 본부장은 문희의 범상치 않은 눈빛의 순간 주춤하는 듯 했으나 곧바로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할망구는 또 뭐야? 여기서 왜 그렇게 노려봐? 눈가를 확 그냥. 어이, 강씨라고 했나? 나이 먹었으면 집에서 손주나 볼 것이지. 왜 여기까지 기어 나와서 물 흐려. 문희의 머릿속에서 툭 하고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감히 누구더러 할망구라니. 유성그룹 회의실에서 그녀의 한마디에 숨도 크게 못 쉬던 이사진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문희의 손이 부르르 떨리며 국자를 꽉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이 무례한 자의 뺨을 후려치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따뜻한 손길이 문희의 떨리는 손등을 덮었습니다. 채이였습니다. 그녀는 문희를 대신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본부장님, 이분은 오늘 처음 오신 분이라 아직 서투르십니다. 드릴 말씀이 있으시면 저에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뭐, 지나쳐? 야, 이채희. 내가 지금 나한테 훈계하는 거야? 백도 없고 줄도 없는 게 어디서 감히 본부장 말에 토를 달아. 박 본부장의 얼굴이 험악하게 구겨졌습니다. 그는 배식대 위에 놓인 커다란 국통을 발로 툭 찼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국물이 튀어 채이의 하얀 앞치마에 흉측한 얼룩을 남겼습니다. 급식실의 긴장감은 이제 폭발 직전의 압력밥솥처럼 팽팽해졌습니다. 문희는 차가운 분노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진우가 말했던 그 진심이라는 것이 단순히 착한 마음씨가 아니라 이 거친 풍파 속에서도 자신보다 약한 자를 먼저 감싸 안는 단단한 용기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박 본부장의 폭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채이의 침착함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라 느낀 듯 더 자극적인 행동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안의 공기는 마치 유리가 깨지기 직전처럼 날카로워졌고 구석에서 식사하던 아주머니들은 겁에 질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 내가 누군지 잊은 모양인데. 나 여기 대성 물류본부장이야. 내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내년 같은 건 오늘 당장 짐 싸서 나가야 한다고. 알아들어? 박 본부장은 식탁 위에 놓여있던 채이의 식판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보란듯이 식판을 비스듬히 기울였습니다. 갓 담아낸 뜨끈한 시래기국과 붉은 제육볶음이 채이의 운동화 위로 힘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어이쿠, 미안하게 됐네. 내 손이 좀 미끄러워서 말이야. 어때? 내가 만든 그 잘난 정성이 바닥에 뒹구는 꼴이? 채이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캔버스와 안으로 스며들어 발등을 데울 듯 했지만 그녀는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먹을 꽉 쥔 채 바닥에 널브러진 음식들을 내려다볼 뿐이었죠. 문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30년 전 시어머니가 던진 물잔에 얼굴이 젖었을 때 느꼈던 그 모멸감이 채이의 얼굴 위로 겹쳐 보였습니다. 참지 마라, 얘야. 저런 인간에게는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어. 문희의 마음속 독백이 들렸을까요? 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늘할 정도로 맑은 이성이 빛나고 있었죠. 채이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신발을 닦는 대신 박 본부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본부장님, 방금 하신 행동. 사과하십시오. 뭐? 사과? 야, 너 진짜 미쳤구나? 회사 윤리 강령 제3조 2항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인격 모독적인 언행이나 신체적 위협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금 본부장님께서 고의로 폐기하신 식자재는 엄연한 회사의 자산이며 이를 지켜본 수많은 직원이 증인입니다. 채이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호했습니다. 식당 안의 정적은 이제 박 본부장에게로 향하는 압박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당황한 박 본부장은 헛웃음을 터뜨리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야야, 너희들 들었어? 이 계집애가 지금 나한테 윤리 강령을 논해? 너 지금 누구랑 얘기하는지 몰라? 내가 이 회사 사장 아들이야. 사장님 아드님이시기 이전에 본부장님은 이 회사의 구성원이십니다. 구성원으로서 규칙을 어기셨고 무엇보다 한 인간으로서의 예의를 저버리셨습니다. 지금 이 상황 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채인은 앞치마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녹음기 앱이 돌아가고 있었죠. 박 본부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너 지금 감히. 그가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채희의 뺨을 향해 날아들려는 찰나 이번에도 문희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문희는 들고 있던 국자를 배식대 철판 위에 탕 하고 내리쳤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크고 위협적이었는지 박 본부장은 반사적으로 손을 멈추었습니다. 적당히 해라, 이놈아.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 꼴이 딱 제 무덤 파는 짐승 같구나. 문희의 낮은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위장한 조리 보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려온 제왕의 서늘함이 그 마스크 너머로 뿜어져 나오고 있었죠. 박 본부장은 알 수 없는 공포감에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 노부인의 눈에 서린 기운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그의 비겁한 본능이 알아차린 것입니다. 치사하게. 너희들 오늘 내가 가만 안 둬. 내일 출근하나 봐라. 박 본부장은 쥐 죽은 듯 조용한 식당을 허둥지둥 빠져나갔습니다. 그가 사라진 뒤에도 한동안 정적은 계속되었습니다. 채인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문희는 말없이 다가가 채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으냐? 많이 놀랐지? 아니요,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다만 저 사람 때문에 다른 분들 식사를 방해한 것 같아서 죄송해서요. 채인은 그 상황에서도 자신의 발등보다 타인의 식사를 걱정했습니다. 문희는 채희의 가냘픈 어깨를 쓸어내리며 생각했습니다. 진우야, 내 말이 맞았구나. 이 아이는 보석이다. 흙탕물 속에 던져져도 스스로 빛을 내는 내가 평생 찾아 헤맸던 진짜 보석이었어. 문희의 차가웠던 얼음 성벽에 커다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정체를 밝힐 수 없었습니다. 은밀하게 채희의 뒷조사를 지시했던 비서실로부터 뜻밖의 보고서가 도착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보고서 안에는 30년 전 문희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던 한 남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 본부장이 휩쓸고 지나간 급식실은 폭풍이 지나간 자리처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엎질러진 국물 냄새가 비릿하게 코끝을 찔렀고 바닥에 흩어진 음식물들은 마치 짓밟힌 누군가의 자존심처럼 처량해 보였죠. 문희는 허리를 숙여 바닥을 닦아내는 채희의 가냘픈 손등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빨갛게 부어오른 그녀의 발등을 보니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졌습니다. 평생 효율과 결과만을 따지며 살아온 문희에게 자신보다 남을 먼저 걱정하는 이 아이의 무모함은 낯설면서도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들에게 잠시의 평화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배식 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주방 안쪽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 조심해. 뜨거운 물이야. 누군가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조리실 한쪽에서 거대한 솥을 옮기던 카트가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그 위에는 막 끓여낸 뜨거운 보리차가 가득 담긴 대형 스테인리스 통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죠. 하필이면 그 방향에는 무늬가 엎질러진 바닥을 정리하느라 무방비하게 서 있었습니다. 강씨 아주머니, 피해. 누군가 소리쳤지만 무늬의 둔해진 신경은 상황을 즉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돌렸을 때 이미 거대한 쇳덩어리가 그녀를 향해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펄펄 끓는 수증기가 무늬의 얼굴을 덮치려는 찰나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어머니, 위험해요. 채이였습니다. 채이는 자신의 몸을 던져 무늬를 옆으로 밀어냈고 그 반동으로 차가운 바닥 위를 굴렀습니다. 동시에 콱광 하는 굉음과 함께 스테인리스 통이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펄펄 끓는 물이 사방으로 튀어오르며 주방을 하얀 김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무늬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 요동쳤고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온몸을 훑고 지나간 자리에는 서늘한 식은땀만이 남았죠. 잠시 후 안개가 걷히듯 수증기가 잦아들자 무늬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바닥에 쓰러진 채 신음하는 채이였습니다. 채이야, 너 괜찮니? 어디 다친 데 없어? 무늬는 자신의 정체를 잊은 채 다급하게 채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채이의 소매가 뜨거운 물에 젖어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고통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채이는 떨리는 손으로 무늬의 옷자락을 먼저 살폈습니다. 어머니, 다치신 데는 없으시죠? 휴, 정말 다행이에요. 어르신들은 뼈라도 다치시면 큰일 나는데. 채이는 자신의 팔이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 속에서도 무늬의 안위를 먼저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안도감으로 가득했죠. 무늬는 그 순간 자신의 가슴을 짓누르던 단단한 얼음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연기가 아니야.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도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 마음이 어떻게 가짜일 수 있겠어. 무늬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채이의 대인 팔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자신의 손끝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였죠. 주방 조리원들이 달려와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무늬는 멍하니 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사람을 믿지 못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세상을 보아온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무늬는 급식실 일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비서실장이 대기하고 있는 비밀 안가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채이의 맑은 눈망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 비서, 이채이라는 아이. 더 깊이 조사해봐. 가족관계, 성장 배경,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 놓치지 말고 전부 다. 무늬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차가운 호기심이 아니라 절박한 간절함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인생에 불어온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30년 전 잃어버렸던 자신의 영혼을 찾아줄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북동 저택의 서재는 가라앉은 공기만큼이나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스탠드 불빛만이 강문희 회장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창밖에는 밤새 비가 내리는지 유리창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가 규칙적이고도 서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문희의 앞에는 김 비서가 가져온 두툼한 보고서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마 그 첫 장을 넘기지 못한 채 식어버린 찻잔만을 응시했습니다. 낮에 보았던 채희의 다친 팔과 자신을 걱정하던 그 눈빛이 잔상처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문희가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이채희의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기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문희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가난했지만 정직했던 부모님, 불의의 사고로 부모를 잃고 홀로 된 할아버지를 모시며 살아온 고단한 세월. 보고서 속의 채희는 문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아름답게 삶을 읽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희의 시선이 채희의 가족관계 증명서, 특히 그녀의 조부 이름에 머물렀습니다. 이광식. 그 세 글자를 보는 순간 문희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안경을 고쳐 쓰고 다시 한번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심장이 흉벽을 뚫고 나올 것처럼 거세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광식. 설마. 그럴 리가. 문희의 기억은 순식간에 30년 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터널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당시 유성그룹의 며느리였던 문희는 시댁의 모진 구박과 누명으로 인해 빈손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남편조차 해외 출장 중이라 기댈 곳 하나 없던 그녀를 집안의 재산 싸움에 휘말리게 해 내쫓으려던 시가 친척들의 음모였죠. 그때 아무 연고도 없던 문희에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성그룹의 하청업체를 운영하던 작은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공장 부지를 담보로 잡혀 문희가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주었고 그녀가 다시 유성그룹의 안주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강 여사님, 사람의 진심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증거들이 여사님의 결백을 증명해 줄 겁니다. 저 같은 사람 믿고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투박한 손으로 건네주었던 그 증거 서류들과 따뜻했던 그 목소리. 문희는 그 고마움을 평생 잊지 않겠노라 다짐했지만 세월의 풍파와 권력의 무게는 그녀를 점점 무디게 만들었습니다. 회장이 된 후 그를 찾았을 때는 이미 사업이 부도나 행방이 묘연해진 뒤였죠. 문희는 보고서 뒷장에 첨부된 이광식 씨의 현재 사진을 보았습니다. 30년 전에 기계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병원 침대에 누워 힘겹게 숨을 몰아쉬는 초라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웃고 있는 어린 채희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내가 은인의 손녀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문희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 떨어져 보고서를 적셨습니다. 은혜를 갚기는커녕 그 귀한 손녀를 속물이라 비난하며 시험하고 굴욕을 주었던 자신의 오만함이 칼날이 되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녀는 서재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파묻고 오열했습니다. 재벌 회장의 위엄도
얼음 여제의 냉혹함도 그 순간만큼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저 은혜를 저버린 죄인된 심정만이 그녀를 지배했죠. 빗소리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문희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참회와 결의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광식 사장님,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사장님의 손녀를 지키겠습니다. 당신이 저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제 목숨을 걸고 채희를 지킬 겁니다. 문희는 비서실을 호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직접 외투를 챙겨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향하는 곳은 채희의 할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낡은 요양병원이었습니다. 30년 전의 빚을 갚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발견한 그 고귀한 진심을 지켜내기 위해 얼음 여제는 폭풍 우 치는 밤을 뚫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밤새 내린 비는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성북동 저택에서 달려온 문희의 차가 멈춰 선 곳은 도심 외곽의 한적한 요양병원이었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 하나 없는 어두운 골목, 낡은 외벽을 타고 흐르는 빗물 소리가 유난히 스산하게 들려왔죠. 문희는 차 안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떨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오만함의 대가가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은 소독약 냄새와 오래된 침구의 눅눅한 공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드문드문 들리는 인공호흡기의 규칙적인 기계음만이 이곳이 삶의 경계선임을 알려주고 있었죠. 문희는 까치발을 들듯 조심스럽게 안쪽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한 노인이 앙상한 모습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 사장님, 문희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30년 전 당당한 체구와 호탕한 웃음소리로 자신을 지켜주었던 그 기계 넘치던 이광식 사장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병색이 짙은 얼굴에는 깊은 주름만이 훈장처럼 남았고 거칠어진 손마디는 그간의 고단한 삶을 대변하고 있었죠. 문희는 그 뼈만 남은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자신의 매끄럽고 고운 손이 너무나도 부끄러워 견딜 수 없었습니다. 문희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을 잃고 시댁 식구들에게 독한 누명을 쓰고 길거리로 내쫓기기 직전이었던 그날.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때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강 여사님, 걱정 마십시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는 법입니다. 내 공장이 날아가는 한이 있어도 여사님의 결백은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부어 문희를 구했고 그녀가 유성그룹의 회장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문희는 어떠했나요? 회장이 된 후 권력의 정점에서 세상을 호령하며 정작 자신을 구한 은희는 잊고 지냈습니다. 아니, 그가 사업 실패로 어려워졌다는 소문을 듣고도 비즈니스라는 핑계로 적극적으로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은인의 하나뿐인 손녀를 돈을 보고 접근한 속물이라 단정 지으며 비천한 급식실 아주머니로 위장해 시험하고 굴욕을 주었습니다. 채희가 흘렸던 눈물, 그녀의 화상 입은 팔 그리고 박 본부장에게 당했던 모욕들이 문희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박혔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문희는 환자 침대맡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차가운 바닥의 기운이 무릎을 타고 올라왔지만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참회의 불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녀는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재벌가의 얼음 여제라 불리던 그녀가 평생 흘릴 눈물을 이 낡은 병실에서 다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을까요? 문희는 눈물을 닦으며 차갑게 식은 이성을 되찾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슬픔이 아닌 서리빨 같은 결의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실 밖에서 대기하던 김 비서를 불러 나직하지만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사장님을 우리 재단 병원 VIP실로 옮겨 최고 의료진을 붙이고 24시간 간병인을 배치해.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해. 네, 회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성 물류의 박 본부장. 그놈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시 가져와. 하청 비리, 횡령, 갑질. 먼지 하나까지 털어내서 내 앞에 대령해. 문희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 폭풍은 이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자신을 지켜주었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그리고 그 소중한 유산인 채이를 지켜내기 위해 그녀는 이제 진짜 여제의 칼을 뽑아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성 물류센터의 공기는 유난히 무겁고 칙칙했습니다. 밤새 내린 비로 축축하게 젖은 아스팔트 위로 대형 트럭들이 거친 엔진 소리를 내며 지나갔고 매연과 먼지가 뒤섞인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문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위생복을 입고 급식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묵직한 힘이 실려 있었죠. 급식실에 들어서자마자 문희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잔뜩 겁에 질린 채 조리실 구석에 서 있는 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본사에서 내려왔다는 감사팀 직원들이 서류 뭉치를 들고 위협적으로 서 있었죠. 이채혜 씨, 여기 적힌 식자재 구매 내역이 실제 반입량과 다릅니다. 지난 석 달간 차액만 무려 5천만 원이에요. 당신이 담당자인데 이 돈 다 어디로 빼돌렸습니까? 감사팀장의 서늘한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채이의 안색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서류 결제는 본부장님이 직접 하셨고 저는 시키는 대로 정리만 했을 뿐입니다. 거짓말 마세요. 본부장님이 제보하셨습니다. 당신이 할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돈이 급해서 서류를 조작하는 걸 직접 보셨다더군요.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박 본부장이 거드름을 피우며 들어왔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비열한 승리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죠.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근본 없는 것들은 이래서 안 된다니까. 사람 좋게 봐줬더니 내 등에 칼을 꽂아? 이채희, 너 오늘로 끝이야. 횡령죄로 감옥 갈 준비나 해. 박 본부장은 채희의 앞에 서서 비아냥거렸습니다. 채희는 억울함에 온몸을 파들파들 떨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비겁할 수 있나요? 본부장님이 직접 챙겨간 돈이잖아요. 제가 증거도 가지고 있다고요. 증거? 아, 그 녹음기. 그거 벌써 처리됐어. 내 가방 뒤져보던가. 박 본부장은 채희의 귀에 대고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채희가 서둘러 가방을 확인했지만 어제 찍어두었던 녹음기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악마 같은 박 본부장의 치밀한 계획에 채희는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문희의 가슴 속에서는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감히 내 은인의 손녀에게 누명을 씌워 저런 버러지만도 못한 놈이 내 회사의 본부장 자리에 앉아 있었다니. 문희는 들고 있던 배식판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챙그랑.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문희에게 쏠렸습니다. 문희는 천천히 박 본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위생모 아래 가려진 그녀의 눈빛은 마치 굶주린 사자와도 같았죠. 당장 그 더러운 주둥이 닥치지 못할까? 문희의 일갈에 박 본부장은 어처구니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이 할망구가 어제 좀 봐줬더니 미쳤나? 야, 너도 공범이지? 너희 둘이 짜고 돈 빼돌린 거 내가 다 알아. 당장 저 할망구도 같이 끌어내. 박 본부장이 문희의 어깨를 밀치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문희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손을 낚아채더니 그대로 뒤로 꺾어버렸습니다. 평소 꾸준히 운동으로 다져온 그녀의 힘은 생각보다 강력했죠. 아, 내 손. 이 미친 할망구가 진짜. 박 본부장이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습니다. 문희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낮게 은조렸습니다. 내 아비 박 사장이 너 같은 놈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겠구나. 사람을 수단으로 보고 권력을 폭력으로 휘두르는 내 놈의 오만함. 내가 오늘 그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문희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 본부장은 순간적으로 등줄기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앞에 이 초라한 노인에게서 느껴지는 기운이 자신이 평생 동경하고 두려워했던 유성그룹의 회장 강문희의 그것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 정체가 뭐야? 도대체 누구길래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해? 내 정체? 곧 알게 될 거다. 하지만 그 전에 내가 저지른 그 추악한 비리들부터 세상에 공개하는 게 순서겠지. 문희는 품 안에서 작은 무전기를 꺼내 버튼을 눌렀습니다. 김비서 들어와. 현장 정리하고 본사법무팀 불러. 한 놈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문 다 걸어 잠그고.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급식실의 유리문이 열리며 검은 수트를 입은 경호원들과 법무팀 직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 본부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고 채희는 믿기지 않는 눈으로 문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얼음 여제의 화려한 귀환 그리고 악인을 향한 처절한 심판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급식실 안의 공기는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듯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천장에서 돌아가던 낡은 환풍기의 탈탈거리는 소음조차 숨을 죽인 듯 고요해졌고 수백 명의 시선은 오로지 배식대 중앙에 선 초라한 노부인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박 본부장은 어처구니 없다는 듯 헛웃음을 내뱉었지만 그의 동공은 갈 곳을 잃고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 김비서? 법무팀? 야, 이 할망구가 진짜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나? 내가 뭔데 감히 누구더러 들어오라 말아야. 박 본부장이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전처럼 위협적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묘한 불안감의 끝부분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닫혀있던 급식실의 육중한 유리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색 수트를 갖춰 입은 건장한 남성들이 줄지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절도 있는 움직임과 서늘한 기운에 식당 안에 있던 직원들은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터주었죠. 가장 앞에 선 인물은 유성그룹 비서실의 실세, 김 실장이었습니다. 그는 박 본부장을 벌레 보듯 무시한 채 문희의 앞으로 다가와 허리를 90도로 꺾었습니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시하신 대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회장님, 그 짧고 묵직한 단어가 식당 안을 가득 메웠을 때 사람들의 입에서는 낮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 본부장은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빠져나가더니 이내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문희는 천천히 손을 들어 머리를 누르고 있던 하얀 위생모를 벗었습니다. 짓눌려 있던 백발이 어깨 위로 쏟아졌고 땀에 젖어 있던 마스크를 벗어 던지자 수십 년간 세상을 호령해온 여제의 진면목이 드러났습니다. 김 실장이 정중하게 건네준 금태 안경을 쓰고 먼지가 묻은 위생복 위에 캐시미어 코트를 걸치는 문희의 모습은 그야말로 사자의 강림이었습니다. 너, 설마. 아니, 그럴 리가. 박 본부장의 이빨이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는 심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문희는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쏘아보며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녀가 내딛는 발소리는 박 본부장의 심장을 지시기는 망치 소리와도 같았죠. 내 놈이 아까 내게 그랬지. 근본 없는 것들은 이래서 안 된다고. 그리고 나더러 할망구라고 했던가. 문희의 목소리는 낮고 낮았지만 그 울림은 식당 구석구석까지 닿았습니다. 내 평생 수많은 인간을 봐왔지만 너처럼 사람의 귀함을 모르고 제 입속만 챙기는 짐승은 본 적이 없다. 내가 휘두른 그 알량한 권력, 그게 누구의 피땀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회장님,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이채희가 횡령을 했다고 해서 닥쳐라. 누명을 씌운 것도 모자라. 감히 내 은인의 손녀를 모욕해? 내 놈이 저지른 죄는 단순히 회사의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니다. 하늘이 맺어준 소중한 인연을 짓밟은 죄, 그 대가는 내 생각보다 훨씬 혹독할 것이다. 문희의 일갈에 박 본부장은 결국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 땀이 비오듯 흘러내려 눈가를 적셨고 잘 닦인 수제화는 바닥의 흙탕물에 엉망이 되어버렸죠. 채인은 믿기지 않는 듯 입을 가린 채 문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어머니라 부르며 지켜주려 했던 그 연약한 노부인이 사실은 자신을 이토록 거대한 힘으로 지켜줄 수 있는 유성그룹의 회장이었다니. 문희는 채희에게 다가가 그녀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채희야, 늦어서 미안하구나. 이 할미가 이제야 너를 제대로 지키러 왔다. 눈물을 펑펑 쏟는 채희와 그녀를 품에 안은 여제의 모습 위로 급식실의 밝은 조명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길고 긴 잠행의 끝이자 위대한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회장님, 이게 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헐떡이는 숨소리와 함께 대성 물류의 사장이자 박 본부장의 아버지인 박 사장이 급식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듯 아수라장이 된 현장을 보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처참하게 주저앉아 있는 아들과 그 앞에 서늘한 위험을 내뿜으며 서 있는 강문희 회장을 발견하는 순간 그의 동공은 지진이라도 난 듯 요렬하게 흔들렸습니다. 박 사장, 오랜만이군. 아들 교육을 참으로 잘 시켰어. 문희의 서늘한 농담에 박 사장은 무릎을 굽히며 바닥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축축한 식당 바닥을 짚은 채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회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놈이 뭘 모르고 실수를 한 모양인데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실수? 박 사장, 내 아들이 내 은인의 손녀에게 횡령 누명을 씌우고 손찌검까지 하려 한 것이 실수란 말이냐? 아니면 너와 내 아들이 지난 3년간 하청업체들을 쥐어짜며 빼돌린 비자금 100억이 실수라는 것이냐? 문희가 김 실장에게서 받은 서류 뭉치를 박 사장의 머리 위로 던졌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마치 눈송이처럼 흩날리며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 위에 적힌 정밀한 장부와 입금 내역들은 박 사장 부자의 숨통을 조이는 밧줄이 되었습니다. 박 사장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 한 장을 집어들더니 이내 사색이 되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내가 뒷주머니를 챙기는 동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돌아갔다. 급식의 질이 떨어지고 시설 보수비가 삭감되어 안전사고가 빈번했던 이유가 바로 너희 부자의 탐욕 때문이었어. 문희의 목소리에는 분노를 넘어선 경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주위에 모여있던 직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회사의 주인으로서 여러분의 고충을 미리 살피지 못한 제 불찰입니다. 오늘부로 대성 물류와의 모든 하청 계약을 파기합니다. 또한 박 사장 부자가 편취한 모든 금액은 몰수하여 여러분의 복지와 정규직 전환 기금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문희의 선언이 끝나자 식당 안은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이내 천둥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억울한 눈물을 삼키며 하루하루를 버텨온 노동자들의 가슴속에 맺혔던 응어리가 단숨에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안 돼. 내 회사, 내 돈. 박 본부장은 현실을 부정하듯 소리를 질렀지만 경호원들의 강한 손길에 의해 양팔이 붙잡혔습니다. 그는 발버둥을 치며 비명을 질렀지만 그 누구도 그를 가엾게 보지 않았습니다. 박 사장 역시 자신의 구두를 붙잡으며 울먹였지만 문희는 차갑게 그 손을 걷어찼습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보고 돈을 위해 진심을 짓밟은 대가다. 경찰과 검찰이 밖에서 대기 중이니 남은 이야기는 그곳에서 하거라. 박 사장 부자가 비참한 몰골로 끌려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문희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이다 같은 통쾌함이 밀려왔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자신이 조금만 더 일찍 돌아보았더라면 채희와 이 현장의 사람들이 겪었을 고통을 줄일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녀는 아직도 멍하니 서 있는 채희에게 다가가 다시 한번 손을 잡았습니다. 채희야, 이제 다 끝났다. 내 누명도, 내 할아버지를 괴롭히던 가난도 이제 할미가 다 해결해 주마. 채희는 문희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드디어 세상을 향해 기지개를 켜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진우의 입가에도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얼음 여제의 차가웠던 성체는 무너졌고 그 자리에는 사람의 온기가 흐르는 새로운 전설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박 사장 부자가 경찰의 손에 이끌려 급식실을 빠져나간 뒤에도 식당 안을 가득 메웠던 웅성거림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 듯 위생복 위에 코트를 걸친 강문희 회장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죠. 창밖으로는 밤새 세상을 적셨던 빗줄기가 가늘어지며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젖은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흙내음과 깨끗해진 공기가 급식실의 열기와 섞여 묘한 해방감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문희는 흐트러진 호흡을 가다듬으며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직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평소의 서늘함 대신 깊은 미안함과 책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모두들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저런 무례한들이 제 눈을 가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일터를 망치고 있었다는 사실에 경영자로서 뼈저린 책임을 느낍니다. 문희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넓은 식당 안을 빈틈없이 채웠습니다. 그녀는 곁에 서 있던 김 실장에게 짧은 눈짓을 보냈습니다. 김 실장, 대성 물류에 대한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네, 회장님. 이미 법무팀을 통해 하청 계약 해지 통보서를 발송했습니다. 또한 지난 3년간의 회계 부정과 횡령, 그리고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들을 모두 수집하여 고발 조치를 마쳤습니다. 박 사장의 개인 재산에 대해서도 가압류 신청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김 실장의 보고에 식당 여기저기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문희는 다시 직원들을 향해 말을 이었습니다. 단순히 그들을 처벌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대성 물류가 저지른 갑질로 인해 피해를 본 하청업체 직원 여러분은 오늘부로 유성그룹의 직속 자회사 소속으로 승계될 것입니다. 또한 부당하게 삭감되었던 복지 혜택과 위험수당은 소급 적용하여 이번 달 내로 모두 지급하겠습니다. 천둥 같은 박수가 다시 한번 쏟아졌습니다. 몇몇 조리원 아주머니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눈물을 훔치기도 했죠. 문희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본 죄. 그것은 단순히 돈을 빼돌린 것보다 훨씬 무거운 죄였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누군가의 진심을 짓밟은 자들이 맞이할 최후는 이토록 처참해야 마땅했죠. 문희는 주저앉아 울고 있는 채희를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아직도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은 이제 두려움이 아닌 안도감의 표현이었습니다. 채희야, 이제 내가 짊어졌던 그 무거운 짐, 이 할미가 다 가져가마. 내 할아버지의 명예도, 내가 겪었던 그 억울함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상받게 해주마. 문희의 머릿속에는 30년 전 자신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던 그 고독한 싸움 속에서 자신을 믿어주었던 이광식 사장의 따뜻한 손길. 이제 그녀는 그 손길을 채희에게 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멈춰있던 정의가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거대한 역사의 복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성북동의 강 회장 자택에는 유난히 따뜻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제스민 차가 놓여 있었고 은은한 꽃향기가 집안 구석구석을 채웠죠. 창밖의 정원은 단풍이 절정에 달해 붉고 노란 물결이 장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문희는 소파에 나란히 앉은 진우와 채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채희는 평소에 위생복 대신 수수한 원피스를 차림이었지만 그 맑은 눈망울만은 여전했습니다. 문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탁자 위에 낡은 사진 한 장과 두툼한 서류 뭉치를 올려놓았습니다. 채희야, 진우야. 오늘 내가 너희를 부른 건 그동안 내가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진실을 말해주기 위해서란다. 문희의 목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낡은 흑백 사진을 손으로 어루만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문희와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채희야, 이분이 누군지 알아보겠니? 채희가 사진을 가까이서 보더니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건 저희 할아버지 아니세요? 젊었을 때 모습이신 것 같은데. 그래, 내 할아버지 이광식 사장님이시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못난 여자가 바로 나였단다. 문희의 고백에 채희와 진우의 눈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문희는 창밖의 풍경을 응시하며 30년 전의 그 시린 기억을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30년 전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대단한 회장이 아니었어. 시장 바닥에서 생선을 팔다 우연히 재벌가 며느리가 되었지만 지독한 멸시와 구박 속에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지. 그러다 모함에 빠져 전 재산을 뺏기고 길거리로 쫓겨날 위기에 처했을 때 아무 연고도 없던 나에게 전 재산을 걸고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이 바로 내 할아버지셨어. 문희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 떨어져 무릎 위로 번졌습니다. 그분은 나를 살려주신 은인이자 내 인생의 유일한 빛이었단다. 그런데 나는 그 은혜를 잊고 살았어. 아니, 잊으려 했지. 성공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과거의 나약한 내 모습을 지우고 싶어 했거든. 그리고 오늘날 그 은인의 손녀인 너를 내 오만함으로 시험하고 상처를 주었구나. 문희는 채희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채희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를 며느리 자격으로 시험하려 했던 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느낀단다. 넌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내 딸이자 내 유산이었는데. 채희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문희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할아버지도 아마 지금쯤 병원 침대에서 웃고 계실 거예요. 할머니가 다시 행복해지신 걸 보시면요. 두 여인의 오열이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진우 역시 어머니의 예상치 못한 과거와 채희와의 깊은 인연에 눈시울이 붉어져 그들을 함께 껴안았습니다. 문희는 채희의 등을 쓸어내리며 다짐했습니다. 이광식 사장님, 보십시오. 사장님이 지켜주셨던 그 초라한 여자가 이제 사장님의 손녀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성북동 저택의 조명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그것은 차가운 재벌가의 성체가 아니라 30년의 세월을 돌아 비로소
완성된 진정한 가족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행복을 지켜나가며 세상에 진정한 부의 의미를 전하는 마지막 발걸음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성북동 저택의 정원에는 어느덧 다시 봄이 찾아와 연분홍빛 벚꽃 잎들이 눈송이처럼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창가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은 유난히 따스했고 공기 중에는 갓 피어난 라일락 향기가 기분 좋게 감돌고 있었죠. 주방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정갈한 도마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탕, 탕, 탕. 리드미컬하게 울리는 그 소리 위로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 전체를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문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소리를 가만히 감상했습니다. 예전에는 적막함만이 가득했던 이 집이 이제는 사람 사는 냄새와 소리로 가득 차 있었죠. 어머니, 식사하세요. 오늘 된장찌개가 아주 맛있게 됐어요. 주방에서 들려오는 채희의 맑은 목소리에 문희의 입가에 엷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채희는 이 집의 당당한 안주인이자 문희가 가장 아끼는 딸이 되었습니다. 문희는 천천히 식탁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쌀밥과 정갈하게 놓인 나물들, 그리고 보글보글 끓는 뚝배기까지. 그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밥상은 문희에게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귀한 보약이었습니다. 고생했다, 얘야. 향이 참 좋구나. 문희는 국물을 한술 떠입 안에 넣었습니다. 혀끝에 닿는 구수한 맛과 목을 타고 넘어가는 따뜻한 기운이 온몸의 피로를 씻어주는 듯 했습니다. 문희는 문득 1년 전 그 급식실에서의 잠행을 떠올렸습니다. 위생모를 쓰고 땀 흘리며 배식하던 그때 자신은 비로소 돈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온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식사 도중 진우가 조간신문을 넘기며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박 사장 부자 소식 들으셨어요? 엊그제 2심 판결이 났는데 횡령과 갑질 혐의가 모두 인정돼서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박 사장은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기각됐고 박 본부장은 교도소 내에서도 적응을 못해서 아주 비참하게 지내고 있대요. 문희는 묵묵히 밥을 씹었습니다. 분노도 통쾌함도 이제는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남의 피눈물을 짜내어 쌓은 공든 탑은 결국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법임을 그들은 이제야 뼈저리게 배우고 있을 터였습니다. 그들에겐 그것이 합당한 벌이겠지.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 이름들을 기억에서 지우자꾸나. 우리에겐 지켜야 할 더 소중한 것들이 많으니까. 문희는 채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채희의 손가락 끝에는 여전히 주방일로 다져진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문희에겐 그 어떤 보석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채희야, 내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가장 큰 유산이 뭔지 아니? 그건 돈도 명예도 아니란다. 바로 어떤 시련 속에서도 잃지 않았던 사람에 대한 진심이었어. 그 진심이 너를 여기까지 데려왔고 나를 다시 살게 했단다. 채희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난 할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채희의 손을 잡으며 강 회장을 잘 모시고 항상 겸손하게 살아라라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는 비록 가난한 노인으로 생을 마감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마음을 물려준 위대한 거인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세 사람은 정원으로 나섰습니다. 흩날리는 꽃빛 속을 걸으며 문희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얼음 여제라 불리며 외롭게 지키려 했던 그 성체는 무너졌지만 그 자리에는 더 단단하고 따뜻한 진짜 가족이라는 성이 세워졌습니다. 문희는 하늘을 향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차가웠던 심장에 뜨거운 피가 흐르고 메말랐던 눈동자의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70평생을 돌아 비로소 찾아낸 인생의 정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얼음 여제의 자맹과 위대한 유산을 끝까지 들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주인공 강문희 회장이 발견한 것은 화려한 금고 속의 보석이 아니라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는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돈이 권력이 되고 사람 위에 군림하려 하는 삭막한 세상이지만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누군가 내민 따뜻한 손길 한 번 그리고 진심 어린 위로 한마디라는 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진정한 불안 무엇일까요? 아마도 오늘 저녁 따뜻한 밥상머리에 둘러앉아 함께 웃을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채희가 가졌던 그 맑은 진심과 문희 회장이 되찾았던 따뜻한 용기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사랑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도 가슴 뭉클하고 깊은 울림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안하고 따뜻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